친정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며느리.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 복도에는 그녀의 옷가지와 신발이 검은 비닐봉지에 쑤셔 담겨 나와 있었죠.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 평생 굴이나 파다 죽은 네 앞이 따라가서 너도 삽질이나 해. 남편은 안쪽에 있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날 집까지 잃었습니다. 편의점 벤치에 비닐봉지를 안고 앉아야 했던 35세 서지안 씨.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 10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를 내쫓고 일본 여행을 떠났던 시댁 식구들. 돌아와서 마주한 건 아파트 등기부에 찍힌 처분 금지 4글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신통이 넘도록 10년간의 참음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서지안입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10년간 시댁의 재산 관리와 세금 처리, 대출 상환까지 도맡아 왔습니다. 친정아버지 임종을 치르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짐을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평생 광부로 사신 아버지를 모욕하며 저를 내쫓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의 절반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10년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모아둔 영수증과 서류가 제 무기가 됐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했죠. 정선병원이었습니다. 서만호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옷장 앞에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집어들었죠. 옆에서 자던 태민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뭐야, 어디가? 아버지 위독하시대. 정선 가야 해. 태민이 이불을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태민의 등을 마지막으로 보았죠.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 정선에 도착한 건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 서만호가 침대에 누워 계셨죠. 산소 마스크 아래로 가슴이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안이 왔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간 갱도를 팠던 그 손은 뼈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가 제 손을 쥘 힘조차 없었지만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계셨어요. 복도로 나를 부른 주치의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폐 상태가 양쪽 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마다 들었던 말이 떠올랐죠. 괜찮다. 그냥 감기 좀 걸린 거야. 약 먹으면 나아.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 곁에 앉았을 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이었죠. 지안아, 이번 주 토요일 제사인 거 알지? 언제 올라와?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정선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제사는 제사지. 네가 없으면 누가 준비를 해? 저는 아버지의 이불을 여미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틀을 꼬박 밤새우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손가락이 얼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빠 안 돼. 마스크 그냥 두셔야 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만 아버지가 입술을 달싹이고 계셨죠. 뭔가 말씀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귀를 아버지 입가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우리 지안이. 숨이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시간 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죠. 의사가 임종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 접힌 지갑이 있었죠. 지갑을 열자 비닐칸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장례는 정선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 광부들이 20명 남짓 찾아와 주셨죠. 그중 박 반장이라 불리는 노인이 관 앞에 서서 거칠고 두꺼운 손으로 관을 어루만졌습니다. 자너의 아버지가 이 산을 먹여 살렸어. 만호가 없었으면 우리 다 굶었다. 박 반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태민만 장례식장에 반나절 얼굴을 비췄죠. 시어머니는 둘째 날 오후에 잠깐 나타나 조객록에 이름만 적고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가야겠다.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발인 날 아버지의 관이 영구차에 실리는 걸 지켜보고 있을 때 정선 우체국의 김 국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지아나, 이건 내가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 결혼 자금 5천만 원 보태줬잖아. 김 국장이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퇴직금 전부였어. 만호 형이 자기 노후 자금 전부 다 너한테 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하는 걸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낙골당에 아버지를 모시고 빈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는데 상자 바닥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시댁 아파트 관련 서류 사본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법률 상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변호사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장례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건 발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죠.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이었죠. 세 번째, 천천히 숫자를 하나씩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현관 옆 복도 바닥에 검은 비닐봉지 4개가 놓여 있었죠. 봉지 사이로 제 블라우스 소매가 삐져나와 있었고 화장품 파우치가 반쯤 열린 채 바닥에 굴러 있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가 봉지 밖으로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손바닥 넓이만큼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이 문틈 사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왜 왔어? 어머니, 비밀번호가 안 돼서요. 제 짐이 왜 밖에 나와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문틈에 어깨를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갓집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이 집에 재수없게 들어올 생각 마라. 초상집 기운 들이면 어쩌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못 알아듣겠어? 네 짐 다 빼놨으니까 가져가고 가라고. 저는 문 안쪽을 보려 했습니다. 태민이는요? 태민이 좀 불러주세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문을 더 좁게 닫았죠. 태민이는 엄마 말에 동의했어. 네 남편도 같은 마음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죠. 평생 탕가루 뒤집어 쓰고 굴이나 파다 뒤진 네 아비 따라가서 너도 삽질이나 해. 이 집에 네 자리는 없어.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기 전에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가 먼저 겹쳐 들렸죠.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겨우 쉬어가던 그 숨결이 고막을 울렸습니다. 안쪽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태민은 끝내 현관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고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복도 바닥에 흩어진 짐 사이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결혼 10주년에 태민이 선물한 캐시미어 머플러였습니다. 가위로 반을 잘라놓은 상태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같은 층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하며 문을 도로 닫았죠. 저는 무릎이 꺾이려는 걸 억지로 버텼습니다. 비닐봉지를 양손에 2개씩 들어 올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앞 편의점 벤치에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4월 밤바람이 볼을 스쳤죠. 저는 전화기를 꺼내 대학 동기 윤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지안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세라는 3초쯤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주소 보낼게. 지금 바로 와.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5분 뒤 주소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세라의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 세라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잔을 받아들고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죠.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의 세금이 밀려 아파트가 넘어갈 뻔했을 때 제가 8천만 원을 대신 내주면서 받아낸 서류였습니다. 아파트 절반을 제 이름으로 옮긴 등기 서류와 등기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확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10년을 되짚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대출 원리금, 해마다 제가 대신 낸 세금,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남은 빚 3천만 원을 제 적금 깨서 갚은 것까지 영수증도 이체 확인서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새벽 2시 세라가 건네준 따뜻한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매일 창을 띄웠죠. 수신이는 3년 전 아버지의 법률 상담을 맡았던 법무법인의 최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절차 의뢰의 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법무법인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최정우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갈색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서지안 씨, 사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이미 저한테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는 파일을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딸이 당할 일을 미리 대비해 두신 겁니다. 시댁 아파트 관련해서 권리관계를 전부 정리해 놓으셨어요. 최정우 변호사가 파일을 펼치며 서류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세금이 밀렸을 때 서지안 씨가 8천만 원을 대신 내주면서 아파트 절반을 넘겨받으셨죠. 등기도 완료된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대출금 갚으신 것, 시아버지 빚 대신 갚으신 것까지 합치면 서지안 씨 돈이 4억 넘게 들어간 부동산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죠. 서지안 씨는 이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공동 소유자입니다. 법적으로 법원에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급하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빚 담보로 잡는 걸 막아주세요. 최정우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법원에서 결정 나기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 쪽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10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해 정리한 서류 묶음을 꺼내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두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죠.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뒤 저는 시댁 아파트가 있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사 대표 오진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죠. 이 단지 요즘 재건축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1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혹시 경매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진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입지에 이 시세면 경매로 나와도 사려는 사람 줄 설 겁니다. 낙찰가 높게 나올 거예요.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세라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기에 문자 하나가 와 있었죠. 태민이었습니다. 엄마가 좀 심했다. 그래도 네가 먼저 돌아와서 사과하면 내가 중간에서 잘해볼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이불 속에서 등을 돌리고 자던 사람이었죠. 제 짐이 복도에 내던져질 때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문자 화면을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가 소주 2병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나한테 말해. 도대체 10년 동안 어떻게 산 거야? 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죠. 결혼 첫 해에 시어머니가 내 월급 통장을 가져갔어. 용돈을 타 쓰라고 하더라. 세라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면 밥상 차리고 치우고 한 번은 유산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세라가 기다려줬죠. 유산하고 이틀 만에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손주도 못 낳는 게 밥값은 하냐고. 세라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현관 앞에 집 나와 있었잖아. 그거 사진 찍어뒀어. 저는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복도 바닥에 흩어진 비닐봉지들, 나뒹구는 구두, 반으로 잘린 머플러. 변호사님이 그러더라. 배우자 짐을 일방적으로 내던지고 비밀번호 바꾼 건 부당하게 내쫓은 거라고. 세라가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지안, 너 이번엔 끝까지 가는 거지? 응. 이번엔 끝까지 간다. 자정이 넘어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죠. 상자 바닥에 작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달 날짜를 적어가며 제 시댁 생활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지안아, 아빠가 미안하다. 더 좋은 데 보내줬어야 했는데.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불을 껐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건 서류를 접수한 지 정확히 2주 뒤였습니다. 등기부에 처분 금지 4글자가 박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세라의 집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과 가처분 기재 내용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그때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지 않았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지안아, 전화 좀 받아라. 엄마야. 야, 서지안.
전화기 왜 안 받아? 지안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5통째까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10통이 넘어가자 목소리가 달라졌죠.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등기부에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의 고성이 음성 메시지 녹음 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전환하고 가방을 챙겨 법무법인으로 향했죠. 최정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최종 검토하는 동안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가 15, 16, 17로 올라갔죠. 시어머니 쪽에서 꽤 당황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최정우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소장은 내일 접수합니다. 서지한 씨는 이 번호로 오는 연락에 일절 응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 하겠다고만 전달하세요. 20통째쯤 시어머니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죠. 지안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아침부터 난리다. 집에 무슨 문제 생겼다고 하는데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한 줄만 답장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죠. 오후가 되자 전화 횟수가 30통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 친척들까지 동원하기 시작한 거였죠. 시누이 최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응, 수진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근데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세라의 집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죠. 수진아, 나는 그 가족에서 나온 사람이야.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죠. 40통째 음성 메시지의 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지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집에 돌아와.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응?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들은 뒤 녹음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죠. 저장을 마치고 노트북을 다시 열어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 전화가 50통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세라의 집 현관 인터폰이 울렸죠. 세라가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안아, 너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밑에 와 있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옆에 태민이 서 있었죠. 문 좀 열어라. 지안아, 엄마야.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문 좀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세라가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만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며느리 좀 만나게 해줘요. 시어머니가 인터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제 아내를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라가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이 남편이긴 했어요? 인터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세라가 통화를 끊었죠. 20분쯤 지나자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버티던 시어머니를 경비원이 안내해서 내보냈다는 거였죠.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다급해졌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최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한 씨, 시어머니 쪽이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최근에 자기 지분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은행 심사까지 통과한 상태였는데 가처분이 걸리면서 대출이 전면 무산된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 개인 빚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시아버지 사업 실패 이후에 사채까지 손을 댄 정황이 있어요.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인데 이게 팔리면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안이가 시집가던 날 사돈이 광부 집안 며느리는 싫다고 했다.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하면 된다고 참았다. 저는 그 페이지를 전화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세라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안아, 괜찮아? 응, 괜찮아. 세라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식탁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전화기 화면을 다시 켰죠. 부재중 전화 52통, 음성 메시지 14개, 문자 9개.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힌 건 소장을 접수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최정우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들어섰죠. 맞은편에 시어머니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죠. 재판부에서 먼저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서지한 씨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겠습니다. 최정우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죠. 의뢰인 측에서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상대 측에 5억이 넘는 현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양쪽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죠. 법원을 나서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자기 변호사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써놨더니 하는 게 이거야. 변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달랬죠. 사모님, 일단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옮기긴 뭘 옮겨. 전현이 내 집을 뺏어가겠다는데 왜 못 막는 거냐고.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이름이 올라간 등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최정우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증 기록이 있고 돈이 오간 내역이 있고 등기 원인 서류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시어머니의 새 변호사도 서류를 다 확인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죠. 수진이가 전화로 그날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언니, 엄마가 새 변호사한테도 소리 질렀어. 변호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책상을 내리치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서류가 너무 단단하다고 했대. 엄마가 쓸모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왔다더라. 한편 수진이가 태민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따졌대. 지안이 짐을 왜 밖에 내놨냐고. 태민이가 응. 근데 엄마가 오빠 뺨을 때렸대. 네가 마누라 관리를 못하니까 이 꼴이 난 거라고. 오빠는 그 뒤로 또 입 다물었다더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세라의 도움으로 시댁과 먼 다른 동네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이사 짐이라고는 비닐봉지 4개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전부였죠.
세라가 텅 빈 오피스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불이라도 사자. 같이 가. 응. 고마워, 세라야. 새 거처로 짐을 들인 날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오피스텔 주소 좀 알 수 있을까? 얼굴 보고 싶어. 저는 주소를 보내줬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수진이가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문을 열자 수진이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집들이 선물은 아니고 그냥 얼굴 좀 보려고. 들어와, 수진아. 수진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빈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가 무릎 위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집을 나온 거야.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내 결혼 자금. 아빠가 모아준 거 있었잖아. 엄마가 그거 다 빼서 사채 빚 갚는 데 썼어. 수진이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사채 빚이 1억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사채업자 쪽에서 이미 아파트에 가압류 준비하고 있대. 저는 수진이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죠. 언니, 나는 언니 편이야.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고마워, 수진아. 이거 변호사님한테 전달해도 될까? 응. 네. 나도 이제 숨기기 싫어.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바로 최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채업자의 가압류 이야기를 전하자 변호사가 말했죠.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사채업자도 아파트가 팔려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매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서지한 씨 쪽에 불리할 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법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팔라는 결정이었죠. 시어머니 쪽에서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매가 확정된 거였어요. 경매 공고가 나간 뒤 부동산 투자업체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중개사 오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 선생님, 매수 문의가 벌써 10건 넘게 왔습니다. 감정가 11억인데 낙찰가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낯선 동네의 불빛이 오피스텔 창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수첩 뒤에 접어서 끼워둔 종이 한 장이 떨어졌죠. 정선 고향 땅 등기부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200평짜리 대지였어요. 상속인 란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죠. 서지안.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수첩과 함께 유품 상자에 도로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경매를 2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오는데 현관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죠. 편의점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태민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지안아. 태민이 고개를 들며 저를 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한 번만. 저는 태민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민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저는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입을 열지 못했죠. 5분, 7분. 시계 초침 소리만 오피스텔 안을 채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태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태민을 바라봤죠. 결혼 3년 차에 내 적금 3천만 원. 아버지 빚 갚는 데 쓴 거. 엄마가 나한테 먼저 말했어. 동의해달라고. 그래서 동의한 거야? 태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나중에 다 갚아줄 거라고. 지안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 나중이라는 게 10년이 지나도록 안 왔잖아. 태민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 없어. 그 돈 어떻게 됐는지, 엄마가 갚긴 했는지. 한 번도. 태민이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죠. 그때 태민의 전화기 화면이 켜지며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전화기였죠. 화면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민아, 그년한테 무릎 꿇어서라도 아파트 살려놔라. 시어머니였습니다. 태민이 황급히 전화기를 뒤집었지만 저는 이미 그 문자를 다 읽은 뒤였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거 나 때문이 아니지.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지안아. 나 진짜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당신 엄마 아파트 지키려고 온 거잖아. 그렇지? 태민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몇 초간 저와 눈이 마주치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정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이혼 합의서야. 조건 다 적혀 있어. 읽어보고 서명해. 태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태민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지안아,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어?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나한테 말해봐. 태민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신 장례식장에 반나절 있다가 갔잖아. 그날 밤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태민이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가 내 짐을 복도에 내던졌을 때 당신 거실에 있었잖아. 나 알아. 텔레비전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안 나왔어. 미안해, 지안아.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합의서 가져가. 서명하든 말든 당신이 결정해. 태민이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갔죠. 다음 날 저는 정성군청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200평 대지의 상속 등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당 직원이 원인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죠. 서만호 씨가 40년 전에 매입하셨네요. 광산 월급 모아서 사신 땅이에요. 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따님 한 분이시니까 서류 문제 없으면 2주 내로 처리됩니다. 등기소를 나와 저는 곧장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폐광 인근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200평이었죠.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지만 남쪽으로 하천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4월 바람이 불어와 잡초를 흔들었죠. 아버지가 40년 전 처음 이 땅에 섰을 때도 이런 바람을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탕가루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이 언덕에 올라 월급 봉투를 꺼내 세어보며 이 땅을 사겠다고 마음먹으셨겠죠. 아버지가 왜 이 땅만은 끝까지 팔지 않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선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산들이 스쳐 지나갔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세라였어요. 지안아, 너 지금 어디야? 정선에서 올라가는 중이야. 왜?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 회사까지 찾아왔어. 뭐?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지안이 좀 설득해달라고
아파트 팔면 안 된다고. 경비한테 안내받고 나가긴 했는데 하마터면 내가 경찰 부를 뻔했어. 세라야, 미안해. 너한테까지 피해가 가네.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시어머니 상태가 좀 심상치 않아. 눈이 충혈되어 있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왔더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녁, 최정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지한 씨, 시어머니 쪽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경매를 취하하는 대신 서지한 씨가 그동안 넣은 돈을 5년에 걸쳐 나눠서 갚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들었던 말이 떠올랐죠. 나중에 다 갚아줄게. 조금만 참아. 다음에는 꼭.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약속들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을 때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었죠.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안아, 미안하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문자 한 통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죠.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지안이한테 전화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한다. 근데 목소리가 괜찮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수첩을 덮고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거죠. 전부 다 아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수첩에 적으신 거였습니다. 태민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한 뒤 법원에서 숙려 기간 1개월이 부여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협의 이혼이었기에 1개월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그 한 달이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 첫째 주 시댁 큰아버지 최만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지안이냐?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큰아버님. 내가 만식이 큰아버지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안일을 법원까지 끌고 가면 어떡하냐?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죠. 아무리 순옥이가 잘못했다 해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큰아버님. 응. 저를 내쫓은 건 이 집안입니다.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최만식이 헛기침을 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죠. 이것 봐라, 지안아. 네가 지금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아버님,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시 전화기를 들지는 않았죠. 숙려 기간 둘째 주에는 시어머니가 시댁 친척 아주머니들을 동원해 저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지안아, 나 작은 어머니야. 순옥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만나줘라. 서지한 씨, 나 태민이 고모인데. 가족이 법원에서 싸우면 쪽팔린 거야. 그냥 서로 합해 보면 안 돼? 저는 전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숙려 기간이 끝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원 대기실에 앉아 태민을 기다렸죠. 태민이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죠. 판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두 분 모두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태민이 1초쯤 늦게 입을 열었죠. 네, 변함없습니다. 그게 태민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확인 절차가 끝나고 법원 로비로 나서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았죠. 시어머니 박순옥이었습니다. 옆에 큰아버지 최만식이 서 있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볼이 꺼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죠. 지안아.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한 계단 위에 서 있었죠.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쳤었어. 제발 아파트만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바닥에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에 시어머니의 무릎이 대리석 위에 닿았죠. 지안아, 내가 잘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아파트만 팔지 마라. 응? 법원을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개월 전 현관문 틈 사이로 저를 내려다보며 코웃음 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탕가루 뒤집어 쓰고 굴이나 파다 뒤진 네 아비 따라가서 삽질이나 해.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큰아버지 최만식이 저를 한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안아, 만식이 형수가 잘못한 건 맞다. 큰아버지도 안다. 근데 이 나이에 길에 나앉으면 어떡하겠냐. 한 번만 봐줘라. 저는 큰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님, 저는 이미 길에 나앉아 본 사람입니다. 4월에 편의점 벤치에서 비닐봉지 안고 앉아 있어 봤습니다. 큰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정우 변호사가 다가와 시어머니 앞에 섰죠. 보호자분, 제 의뢰인에게 직접 접촉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내 며느리를 꼬드겨서 이 지경을 만든 거지.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변호사에게 달려들려 했죠. 법원 경비원 2명이 뛰어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여기 법원입니다. 진정하세요. 나라고. 내 집을 빼앗아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비원이 단호하게 출구 쪽으로 안내했죠. 큰아버지가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며 형수 진정해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최정우 변호사가 제 옆에 서며 말했죠.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경매는 예정대로 다음 주입니다. 시어머니 쪽 사채업자가 이미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이 빨리 진행되는 게 모든 쪽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경매 당일 법원 경매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건축을 노린 부동산 업체들이 몰려왔죠. 입찰이 시작되고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금액을 적어 넣었습니다. 최고가 입찰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낙찰이 확정됐죠. 배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담보대출 잔액 2억, 사채업자 가압류분 1억 5천만 원, 밀린 세금까지 정산한 뒤 제가 받을 금액이 확정됐죠.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돈은 빚을 제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119에 실려갔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죠. 숨을 못 쉬겠다고 가슴을 잡더니 쓰러졌어. 근데 검사해 보니까 생명에는 지장 없대. 과호흡이었나 봐. 수진아, 알려줘서 고마워. 언니, 이거 언니 탓 아니야. 그거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죠. 하지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실 때 장례식장에 한 시간도 채 있지 않고 집에 할 일 있다며 돌아간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최종 수리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새 주민 등록증을 신청했죠. 서류에 적힌 이름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지안. 시댁의 그림자가 지워진 본래의 이름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며 말했죠. 2주 뒤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저는 번호표를 지갑에 넣고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경매 대금이 최종 정산되어 제 계좌에 입금된 건 이혼 확정으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죠.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선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서만호 환자분 미납 의료비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37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완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빚이었죠.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정선으로 내려가기 전날 세라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세라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세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야, 서지안. 너 진짜 정선 내려가는 거야? 응. 시골 가서 뭐 하려고? 저는 국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땅 위에 뭐라도 짓고 싶어. 세라가 팔짱을 끼며 저를 바라봤죠. 뭐라도라니. 뭘 지을 건데? 카페 같은 거.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땅에 서면 알 것 같아. 세라가 한숨을 쉬더니 웃었습니다. 야, 뭐라든 간에 나한테 연락은 해.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세라야. 진짜 고마워. 됐어, 고맙긴. 밥이나 먹어. 다음 날 저는 짐을 꾸려 정선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전부였죠. 기차가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날 때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정선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아버지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된 뒤 처음 다시 찾아온 거였죠. 잡초는 박 반장이 밀어준 뒤로 다시 조금 자라 있었지만 땅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쪽 하천에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죠. 땅 정리를 다시 시작한 첫째 주 언덕 아래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반장이 또 올라오고 있었죠. 또 자랐네. 풀이란 게 한눈 팔면 바로 이래. 박 반장이 경운기에서 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 반장님, 맨날 이러시면 제가 죄송해서. 뭐가 죄송해. 만호 땅인데. 만호 대신 내가 하는 거지. 박 반장이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풀을 뽑았죠. 그 주 토요일 인근에서 귀농한 젊은 부부가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여자 쪽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옆마을에 사는데 이 땅에 세 분 오셨다고 해서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혹시 뭘 지으실 계획이세요? 카페 겸 체험 공방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와봐. 여기 카페 생긴대. 남자가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죠. 이 동네에 그런 공간이 생기면 정말 좋겠네요.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정선군청을 찾아갔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담당자가 제 계획을 듣더니 서류를 꺼냈죠.
여기가 폐광 지역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해당되어 건축비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하고 건축허가 신청서 내시면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기초공사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걸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죠.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응, 수진아. 잘 지내? 응. 그냥 언니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 수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원룸에 같이 살고 있어. 아파트 나오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 오빠는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대. 엄마한테 당분간 따로 살겠다고 하더라. 저는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들었죠. 언니. 응. 잘 살아. 진심이야. 수진아, 너도 잘 살아.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소리가 언덕을 울렸죠. 여름이 왔습니다. 공방 건물의 뼈대가 하나씩 올라갔죠. 나무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 틀이 잡히고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국화를 놓고 말했죠. 아빠, 공사 잘 되고 있어. 지붕까지 올라갔어.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지안이 아니야? 돌아보니 김 국장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의 퇴직금 이야기를 해준 정선 우체국의 김 국장이었죠. 김 국장이 반갑게 걸어왔습니다. 야, 만호 형 보러 왔구나. 나도 오늘 들르려고 했어.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 국장이 제 옆에 서서 납골당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호 형이 항상 딸 자랑했어. 우리 지안이가 제일 똑똑하다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자기가 상 탄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잖아. 김 국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죠. 형이 지금 지안이 보면 좋아했을 거야. 감사합니다, 국장님. 가을이 됐습니다. 공방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고 외벽 마감이 시작됐죠. 그때 세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가도 돼? 네가 뭘 짓고 있는지 보고 싶어? 와, 당연하지. 토요일 오후 세라가 정선역에서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자 세라가 입을 벌렸죠. 야, 서지안. 너 진짜 해내는 거 아니냐? 아직 다 안 됐어. 한 달은 더 걸려. 세라가 완성되지 않은 건물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돗자리를 꺼내 바닥에 펴고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랐죠. 세라와 나란히 앉아 창문 틀 너머로 보이는 정선의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좋다. 여기. 세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응, 좋아. 한 달 뒤 공방이 완공됐습니다. 문을 연 첫날 손님은 박 반장과 동네 주민 대여섯 명뿐이었죠. 박 반장이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카운터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만호 거 아니가? 박 반장이 가리킨 건 액자에 넣어 걸어둔 아버지의 낡은 작업 장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액자 아래에 한 줄을 적어 붙여두었습니다. 이 장갑의 주인이 이 땅을 지켰습니다. 박 반장이 액자를 한참 올려다보다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만호야, 네 딸 잘 컸다. 영업을 마치고 손님들을 보낸 뒤 공방 문을 잠그고 마당에 섰습니다. 해가 하천 넘어 산등성이로 내려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우리 지안이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지안아, 아빠가 미안하다. 더 좋은데 보내줬어야 했는데. 그 글씨 아래 빈 공간에 펜을 대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빠, 딸 잘 살고 있어. 수첩을 덮어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산 아래로 완전히 내려갔고 하천 위로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마당에 선 채로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제 목소리를 삼켰죠.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편안함이었더라고요. 정작 저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 계실까요? 참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참다가 부서지면 그건 그냥 부서지는 겁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본인의 인생을 되찾으셔도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 누구에게도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